25일 예산군수 예비후보 제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예산이 자산을 깨워 수익을 만들고 청년과 어르신께 경영의 결실을 배당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수 예비후보 장병길입니다. 저는 지난 출마 선언을 통해 예산군 주식회사 CEO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예산군의 지도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인 경영 전략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화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만 경영은 투박한 숫자로 성과를 증명합니다. 행정은 실패해도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만 경영자에게는 실패는 곧 생존의 의미이며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예산의 지도를 바꿀 3대 랜드마크 자산 경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과 눈으로 본 예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노다지입니다. 잠들어 있는 유일무이의 민간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예산의 자산의 가치를 키우겠습니다. 첫째, 덕산 권역의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를 건립하겠습니다. 덕산 온천이 우수한 자원과 연계하여 약 8,000평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토지대를 제외한 사업비만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전국 은퇴 세대의 자본을 예산으로 유입시켜 덕산 상권을 근본적으로 부활시키는 인구 소멸 대응형 수익 모델입니다. 둘째, 가족 단위 관광의 메카 키즈펀 스테이션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6,000평 부지에 국내 최초로 민물 아쿠아리움과 대규모 퀴즈파크, 애견파크가 결합된 복합 테마파크를 세우겠습니다. 약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예산이 아이들이 타 도시로 나가지 않고 최고의 놀이문화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인근 내포 신도시와 주변 도시의 젊은 부모들이 평일, 주말 예산으로 모여들게 하여 지역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예당호 명품 리조트 유치로 촬영 관광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예당호의 천혜 환경 속에 약 2,500억 원의 규모의 대형 리조트를 유치하겠습니다. 1만 평의 부지에 펼쳐질 이 리조트는 잠시 스쳐가는 예당호를 며칠씩 머물며 소비하는 예당호를 대전환할 것입니다. 리조트 유치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고향의 나무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환경, 고연봉의 직장을 청년 경영자가 직접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정책은 전통의 현대화와 AI 첨단 기술의 결합입니다. 첫째, 예산시장 인근에 AI 청년 창업 혁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핫플레스가 된 예산시장의 활력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장 인근에 AI 테마로 한 청년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청년들을 AI 기반 농업 경영 전문가로 키워내겠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AI 기술로 물류를 혁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예산군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은 예산군 농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브레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멈춰있는 유휴시설을 AI 농업 경영 테스트 베드로 실전 현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군 곳곳에 방치된 폐기업, 폐창고들을 전수조사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재생 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예산이 실리콘밸리에서 배출된 우리 청년들은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먼저 청년들을 최고의 데이터 가공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농부의 감에만 의존했던 시대는 끝나갑니다. 청년들이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예산의 땅에 가장 최적화된 최적의 재배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은 AI 마케트를 키우겠습니다. 전국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우리 예산 농산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려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유통 경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농민의 수익 연결로 완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데이터 기술은 결국 농민들의 통장을 채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거둔 소중한 농산물을 전국 치국가에 팔아치워 청년은 일자리를 얻고 농민은 부자가 되는 상생 수익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예산군 주식회사의 이익은 우리 어르신들께 국내 최초의 동지 돌봄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어르신 혼자 살지 않는 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예산군이 독거 어르신 약 9,000세대를 위하여 마을이 돌보고 읍면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 간 공동생활 돌봄 마을을 구성하겠습니다. 410여 개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함께 식사하고 건강을 챙기는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약 50억 원이 투입해 무장애 생활 환경을 만들고 24시간 응급 안전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개 읍면 동지 돌봄 관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행정 복합센터 내에 어르신 전용 돌봄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고품격 식사와 전문적인 건강관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지 돌봄을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호텔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최초 동지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직접 돌봄 케어 인력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친구처럼 이웃처럼 같은 세대가 서로 돌보는 동지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품위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정서적 안정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예산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한 정책들은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예산에 잠든 자산을 깨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와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수익형 복지 로드맵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 확보, 인원 등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는 사람, 위기를 돌파해본 사람, 저 장병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신 100일 이내에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완스톱 행정혁신센터에서 행정혁신을 시작으로 제가 약속드린 랜드마크 프로젝트들의 사업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출발하겠습니다. 행정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지만 저는 제 이름 석자로 경영인으로서 자부심을 걸고 이 모든 약속을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030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고 어르신들이 외로움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활기찬 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장병길과 함께 예산의 위대한 경영 혁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직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미디어 손상혁 기자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예비 후보님이 예산에 유치하겠다는 시니어 문제, 돌봄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걸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까요? 또 예산군을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또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서 운영사가 좋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박 6번으로 여기를 찾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저 120% 확신합니다. 모든 마케팅과 뭐 민자유치 같은 거 하면서 마케팅 할 때는 제가 생각한 거는 저도 뭐 개발 사업을 몇 개 해봤지만 쓰리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취대, 취초, 취고 요거 딱 쓰리체 중에서 하나만 접목이 되더라도 이슈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해에 있는 그 아난티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원래 중앙산업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법인을 에머슨 포시비라고 설립을 해놓고 걔네들이 안 돼서 운영사 힐튼을 들여다가 처음에 오픈하면서 운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해 힐튼이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 남해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힐튼이 계약기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잘 잡고 나서 아난티라고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현재 그 아난티가 됐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충북 진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충북 진안 보니까 상당히 우리 예산군 공무원 분들이나 저나 다 거기 가서 배워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24,000밖에 안 되는 우리 예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인구밖에 없는 그 조그만 곳에서 리조트를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사를 하얏트로 해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저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예산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키즈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야, 민물 아쿠아는 저거 되겠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됩니다, 저거. 저희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했어요. 왜냐면 지는 그 물속에 사는 게 고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야,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서울 쪽에는 설계 영역사 말씀을 드리면 그 대기업인데, 거기 대표님하고도 얘기 가능하겠어요. 알아보겠다 했는데, 처음에 약간 야 이거 어렵다라는 솔직히 저희들이 토론까지 나오고 결과물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충북 단양에 수족관이 있더라. 그래서 거길 또 알아보고 거기 서울에서 직접 갔습니다. 그 팀장이 갔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여기 애기들 두고 올 것입니다. 이슈성은 있어요. 예비 후보님 말씀하시는 건 모든 부분이 이슈성은 있어요. 이슈성이 장기로 흐를 거냐 아니면 단기에서 끝날 거냐, 그게 트렌드에 맞을 거냐, 그 트렌드에 맞았을 때 폭발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낙수효과라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뭐냐면 쉽게 해서 어떤 큰 거에서 떨어지는 게 그 낙수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가장 패단이 뭐냐면은 그 주변에는 우리 펜션 업체들입니다. 뭐 여기 리슘은 솔직히 거리상 있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근데 이 펜션들이 솔직히 그 낙수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리조트 관계 약 230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차야 완전 낙수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펜션들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그 펜션 업체들한테 펜션에 숙박하신 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워터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키즈 스테이션 이런 거는 한 30% 정도 할인해 준다는 그런 우리가 그 펜션 업체 그 영수증 갖고 오면 그런 혜택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조트를 하고 키즈 스테이션을 해서 아마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펜션 업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 남해가 그렇습니다. 대명이라고 리조트가 400씩 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막 펜션업계 막 대박으로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거기에서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찍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리조트라는 게 단일 브랜드로 했을 경우에는 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제한성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명이나 현대 같은 그 전문 리조트 운영사에서 전국 각지에다 체인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비체인은 뭐 회원사로 해갖고
고객이 한 번 고객이 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에 리조트가 단일 리조트 들어와서 그게 고객한테 한 번은 돼, 일회성은 돼. 근데 그게 계속 2, 3회로 연결될 수 있는. 아니죠, 대표님.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가 준다 하면은 전국에 신라의 그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다 이제 부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나 뭐 힐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하이텔이라든지 이런 운영사들 하면은 뭐 계약을 뭐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3년 이상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기간이 소요 같으면은 우리 예당원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근데 남해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해주셨는데 아난티에 대해서 아난티가 처음에 시작할 때 프라이빗한 그런 골프장이나 골프텔 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그러니까 VVIP만 갈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휴사가 빠지면서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객실의 객실률 그 자체가 예약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했어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예산에 이게 리조트를 물론 이제 시행사가 지금 뭐 희망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그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로블레스 받지 말자. 쉽게 리조트가 뭐냐면 거기서 밥 해먹고 뭐하고 다 먹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잠자는 거는 호텔이고 저희 스포츠파크 호텔이고 그 숙박만 하는 거고, 그런데 리조트면은 밥 해먹고 다 하는 거 아니냐. 효과를 하자. 처음부터 로블레스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게 비싸게 받다가 저가라면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우리 펜션 있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하자. 맞춰서 나가자. 우리 펜션도 잘 맞습니다. 잘 옮기는. 이게 시장성이 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네, 그거 같습니다. 이제 청년의 문제 요거를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 창업 혁신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그 청년층에서 이 농업을 전공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인력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팜으로 빠지는 인력이 있고 일반 뭐 축산 쪽으로 빠지는 인력이 있고 아니면 뭐 일반 기타 기업으로 빠지는 그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스마트팜에 진입하려는 청년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교육을 상당히 받고 나와요. 또 이 스마트팜을 농지를 임대해서 아니면 자가로 해서 스마트팜을 뭐 정부 정책 자금을 해서 짓고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청년 세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주 요건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청년 세대가 농업에 전업농을 했을 때, 스마트팜 전업농을 했을 때 유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금화가 캐시화가 돼야 되는데 캐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출이자 내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할 수 있죠. 팔로개척을 어떻게 해줄 건데 군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로개척을 팔로개척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 거예요? 자, 팔로개척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로 해서 쉽게 팔로개척을 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현재 있는지 어떤 뭐 쉽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옛날에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진짜 뭘 하고 싶어 했어.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쉽게 내가 호빵을 만들었어요. 호빵 만드는 진짜 내가 맛있어. 옆에 있는 누구 줘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걸 알려야 돼. 팔아야 돼. 못 팔아요. 근데 군이 개입하고 이 장병들이 개입하면 그 판로를 개척해줘야 돼. 처음에 한 번을 딱 판로를 개척해줘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단일 농산품을 생산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 대책을 하는 거를 군에서 아니면 군수님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어요. 어레인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품목이 다양화되고 점차적으로 청년 동부가 7, 8천 명 되는 그 수가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해줄겠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읽은 AI 마케터를 키우겠습니다. 전국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우리 예산 농산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팔려야 시국가를 현금을 치고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그 유통 경로를 우리 청년들한테서 AI로 해갖고 필드를 뛰면서 AI로 해갖고 개척을 하면 우리 청년들 잘할 것입니다. 바로 이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후보님 보세요. 가락시장에 청가물 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서울 중앙 그 인천에도 있고 뭐 가까운 여기 천안 뭐 대전에 노원동에 있는 그 경매시장 거기별로 품목별로 가격이 다 틀리게 경락이 돼요. 근데 그걸 AI가 판단해서 오늘 생산된 게 경매를 쳐야 되는데 AI가 판단한다? 그거는 좀 무리수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 메이저 유통사를 접촉을 해서 선 계약한 후 생산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취임하면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세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사원이니까. 지금 먼저 봐야 될 게 현대 모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제가 쫓아갈 겁니다. 모빌리티 하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현재 그래도 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갈 겁니다. 두 번째, CJ 프리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CJ를 쫓아갈 겁니다. CJ 프리시안이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식재재 쪽으로 많이 운영하죠. 식재재니까 거기에서 CJ에서 마케터를 찾아가고 보더니 제가 CJ에서 우리 예산 농산물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CJ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세 군데가 안 됐습니다. 하나는 KDI 그리고 KDI 캐피탈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금융 쪽인데요. 예, 거기 왜냐? 내가 우리 예산군이 니네한테 20% 지분 참여할 테니 이제 80%에서 우리 예산군에 펀드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 펀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게 뭐 아주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펀드도 있겠지만 이 농산물 같은 거 필요한 거는 우리 예산에 필요한 펀드는 다 만들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가 예전에 진짜 우스운 얘기했지만 잘못됐을 때 돈 10,000원 입수하고 지가 홍성을 아유 참 눈물 나네. 홍성 재판장에 못 가서 제가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펀드가 있어갖고 한번 얘가 괜찮다 손을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 하면은 저는 그 시장에다가 기꺼이 우리 펀드를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분에 펀드에서. 근데 정말 예비군님 공약을 보면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느낀 거는 예산군수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거 맞아요? 예. 저는 이 공약이 도지사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예산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다고 저는 보고 또 농촌에 대한 부분, 이 돌봄에 대한 부분, 동지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 닿아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복지 지금 예산군에서 통합 돌봄 시스템이 성격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각 부서별로
돌봄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패키지성 돌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농촌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져보셨어요? 저는 농사는 그 모내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단해줘. 모내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예, 통화했습니다. 뭐 복지센터 뭐 돌봄센터인가요? 네. 돌봄센터를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공적인 돌봄센터가 전국에 몇 개 없어요. 몇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알고는 3군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도 처음에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사설 그 주간보호센터장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마찰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비속을 쓴다면은 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자리를 네. 그 동네에서 한다니까 관찰하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 같은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면서 농촌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그 돌봄의 그 수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산이. 사설 주간보호센터장들이 원하는 거는 요양보호사가 한정적인데 예? 군에서까지 그걸 하면은 군에서는 아무래도 군립이 하다 보면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혜택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사설보다. 그럼 빼간다는 거지. 그럼 원초적인 이 수혜자의 문제를 찾기 전에 그 돌봄을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간 관리자, 요양보호사의 숫자를 늘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하고 사설기관하고 이게 쉽게 이게 뭐냐면은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도 그 노인회에서나 군에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갖고 가서 할머니 독거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잘 계시냐, 예? 건강하시냐. 그 얘기밖에 못 한답니다. 제가 이티나 뭐 할머니들하고 많이 그 어르신들하고 참 소통을 인스타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엄청 저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왜? 내가 혼자 사는 집인데 누가 와서 뭐 청소해주는 것도 아니고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식사는 잘하세요? 요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답니다. 근데 그 시간 되면 또 할머니 거기 가야 된답니다, 집에. 근데 할머니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러면은 이걸 안고 마을이관에서 친구들이 할머니들 어렸을 때부터 한 동지죠. 친구들이 동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돌보면 어때? 그거 좋아. 이런 제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시골 문화가 네, 근데 시골 문화인데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요양보호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 경쟁 구조 상태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이 쉽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민간 주간 그게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이게 쉽게 해서 업무 협약을 쉽게 MOU 맺던지 해서 그걸 같이 상생할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할머니들이 전문성이 결여가진 건 맞습니다. 뭐 친구라고 해서 받아주고 있는 건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 케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케어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하고 해서 그거는 융합을 할 것입니다. 네, 현재 예산군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이제 3월 27일부터 곧 시행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 주관적인 뭐 생각이지만 수혜자 입장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정책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혜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수혜를 받으라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정책 돌봄 특히 어르신에 대한 돌봄 정치에 대한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정보를 어르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려고 하면은
교통편도 있어야 되고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수혜를 받을까 저는 의아심을 갖는데 지금 예배 후보님 말씀하신 동지 돌봄에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골 문화에서 우리 솔직히 말 우리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젓가락이 몇 개인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 하시대요 할머니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옆집 그 할망구가 오늘 안 나왔는데 가봐야겠다. 이게 돌봄이거든 1차적인 게. 그래서 좋은 취지로 전 동지 돌봄이라는 게 아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겠다. 잘만 하면은 성공하면은 예비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네? 성공할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기존에 보니까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진짜 많이 댕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이 댕겼습니다. 그 할머니들 하면 저 솔직히 할머니들이 지금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좋은 거 당구장도 있고 뭐 헬스장 못지않은 시설들도 있고 기부들도 있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대신 할머니들이 그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시설해 주는데 거기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들었더라고요. 이거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걸 좀 더 지금 공약집으로 해갖고서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 단위에 공동 주거를 하는 거입니까? 주거라고 해서 이거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네. 그러면은 뭐 독거노인 세대가 지금 예산에 9천 명이 되시는데 현재 네. 각 마을마다 진짜 몇십 명씩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맘 맞는 사람끼리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마을회관에서 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강제성이 아니고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고 원하시면 같이 회관 좀 잘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같이 기거를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게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할머니들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시범 사업 하고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공동체 생활 마을이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색깔은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예산군에서 하는 거는 신규로 이제 설립을 해서 건축을 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 대표님 아세요? 우리 예산군에 우리 성장률 몇 프로로 보십니까? 자기 자본 17%입니다. 그렇죠. 17% 18% 네. 되죠. 저희가 17% 18% 기준.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지방채가 한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 3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저는 아까 말씀 재생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 신규 신축해갖고 우리 예산군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지만 예산군에 군비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게 한 가지 마지막에 있는데 덕산에 지금 원탕 리조트 그 뭐죠 그게? 덕산은 전원탕에다 레지던스. 예. 지금 예산군에서 MOU 체결해서 고품격 그 리조트를 설계할 계약이 돼 있어요. 아니 MOA가 아니라 MOU로 알고 있습니다. MOU.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계약인데 그걸 무시하고 새로 군수가 되시면 그거를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네. 지금 군수 되면은 그건 호반하고 상의해서 네. 그걸 제로 베이스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온천 문화, 온천 관광을 해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요 앞전에 제가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웅덩이를 안 파고 그냥 고기부터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 고기들이 한 번 왔다가 두 번 안 옵니다. 근데 그 덕산에 먹을 거 있다고 리조트로 오겠습니까? 그 왜냐면 리튬도 쉽게 지금 객실 점유율이 그렇게 폭 좋은 건 아닌데 거기다 또 대형 리조트를 짓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리튬에 대한 그 객실 점유율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보여주기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평인데 그 덕산 온천이나 우리나라 그 유명 온천 단지 그 리조트 관광 단지를 가보면은 수안보나 뭐 대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만큼 성황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돼 있고 점차 그러니까 객실이 이제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재투자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온천 산업이 굉장히 이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덕산 온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본을 가보셨죠? 예. 일본의 온천 문화나 어떤 그 경영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소규모예요. 근데 몇백 년씩 거기 걔네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대규모 개발보다 전통성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애지 말고 덕산 온천은 우리 그 예산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부분을 살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원탕 옆에 가면 그 덕산 온천 처음 이게 그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그 발동기 같이 생긴 게 그 온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온천수를 온천공에서 물을 저 올린 펌프가 있어요. 전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덕산 온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제로베이스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전통이라서 무조건 하고 묵살하면 안 되거든요. 그 쉽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 충절의 역사에 있어서 보세요. 지금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저기 33분 중에 외국인 쉽게 장점인 부인 해갖고서니 장기해석자 그 부인 해갖고 그렇게 해서 6명 빼고 27분이 우리나라에 현재 국내에 한국 사람 27명 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분이 바로 우리 예산에 계십니다. 그분 조남의호텔이랑 윤문길 의사님하고 칠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예산이 보면 다른 지자체 도에 보면은 뭐 독립군들도 많지만 우리 예산은 지금 123명의 독립군이 여기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거주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역사와 전통성을 같이 살려갖고 충의사를 해갖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덕산온천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원탕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원탕 살리고 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그 인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한서대학교 저기 덕산 저기 온천 관광단지 있어요. 거기다 폐업됐습니다. 이런 것들 해갖고서는 저희가 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해갖고 이 원탕만큼은 현재 건물 그 부시지 말고 그걸 전 솔직해서 전수가기를 솔직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 포인트 하나만 더 예. 짚을게요. 예. 지금 내포역 가칭 내포역이죠. 예.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정차역이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 삽교하고 덕산이 발전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서해선이 전체 라인이 준공된 거는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근데 개통을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그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거 개통시켜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선로가 다 깔려 있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신안산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서해선을 개통 안 한다는 논리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홀딩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여나 야나 이런 부분을 찝어서 개통시켜라 그래야지 그 서해선을 타고 일산부터 아니면 인천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를 관광할 거 아니냐 기차 타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 공감을 하는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 제가 군수가 되면은 우리 지역의 강성규 국회의원님과 상의해서 말씀을 올려서 그나마 그 강성규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규 국회의원님과 같이 제가 모시고 진짜 제가 모시고 댕겨가면서 그래서 같이 열심히 뛰어서 철로가
전철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니